무역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G7 회의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수천 쪽짜리 협정문에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제된 외교관들의 연설에서도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은 우유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그는 전차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입에서 숫자를 뱉으며 시작했습니다. 270%, 그 다음엔 300%, 그 다음엔 400%.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야말로 최악입니다.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그리하여 기술적 디테일처럼 보였던 것이 선거 캠페인의 탄약이 되고 배신의 상징이 되었고 국가주의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한 건 단지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정체성, 통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25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첫 임기 초부터 트럼프는 하나의 표적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공급관리,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의 눈에 그것은 세계화의 모든 문제를 응축한 구조였죠. 할당제, 국가보호, 가격 통제,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을 희생시키며 타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협정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유는 단지 훨씬 더 거대한 일을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었을까요? 여기 거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자주 언급했던 그 천문학적 관세는 기술적으로 캐나다의 관세 코드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수입 허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캐나다는 350만 킬로그램의 미국산 요거트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양은 단 12%, 즉 미국은 훨씬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진짜로 분노했던 건 숫자가 아니라 모델 그 자체였습니다. 캐나다가 자국 농민을 보호한다는 사실, 최소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조절하여 과잉과 파산을 방지한다는 구조, 그 결과 농촌 가정들이 안정성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한편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농부들이 파산, 자살, 강제 퇴거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트럼프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승자 아니면 패자 속에서 캐나다가 이기고 있다면 미국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속임수를 쓰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면 규칙을 바꾸거나 아예 판 자체를 엎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는 단순히 캐나다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경 양쪽의 수천 명의 소규모 낙농업자들을 전쟁터에 끌어들였습니다. 하에 뜨기도 전에 일어나고 추위 속에서 소를 짜고 빠듯한 마진과 늘어나는 부채, 불안정한 가격과 싸우는 사람들, 워싱턴에서 대변인조차 없는 사람들, 공식 사진엔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협상의 카드 또는 겁주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합니다. 트럼프는 오타와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유는 우유와 디지털세, 캐나다가 또다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반격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격앙된 언사 이면엔 더 어두운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우유나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주권, sovereignty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선 농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유제품 수출의 약 40%가 캐나다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USDA 자료 기준. 혼란이 커지자 구매자들은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우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유업 전문 매체 불바인에 따르면 100파운드당 1.70달러 하락. 이는 수십 개 농가를 수익성 밑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재고는 폭등했고 미정부가 긴급 투입한 보조금은 단 8,500만 달러.
전체 피해의 7%도 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캐나다는 양상은 달랐지만 위기의 깊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급 관리 시스템이 내수 가격은 지켰지만 수출 붕괴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공장들은 교대조를 줄이기 시작했고 초과역과 우유, 울트라 필터드 밀크 같은 특정 제품군의 생산 라인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오타와는 긴급 구제금 65억 캐나다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정작 가장 절실한 곳 시골 농민들 손에는 좀처럼 닿지 않았습니다. 퀘벡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우유를 들판에 그냥 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엘버트에서는 보관시설 부족으로 우유를 임시 저장하는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냉혹한 역설이 떠오릅니다. 21세기 한복판에서 우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성 로직이 부족했던 겁니다. 수많은 기술, 조약, 경제학자들이 있는 두 나라가 결국엔 왜곡된 숫자와 선동적 언사 하나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트럼프에게 우유는 음식도 수출품도 아닙니다. 그에게 우유는 상징 심볼론입니다. 토템이고 자신이 여전히 굴하지 않는 협상가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장입니다. 그리고 상징이 무기가 될 때 진실은 부수적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이상 신문 헤드라인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연설, 위협 뒤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손익계산서 사이에 잊힌 얼굴들, 예를 들어 위스콘신의 레이첼, 그녀는 12년째 가족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부츠를 신고 자동 착유 시스템을 확인하며 점점 줄어드는 마진과 씨름합니다.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트랙터 라디오를 켜고 우유 가격이 폭락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다시, 언제나처럼 그달 가격 하락은 100파운드당 1.70달러였다고 불바이는 보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단지 숫자일 뿐이겠죠. 하지만 레이첼에겐 새 착유기 할부금을 못 내는 걸 의미합니다. 작물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걸 의미합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은 남편의 건강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수천 명의 소농들이 트럼프의 결정으로 인해 지진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주문을 일시 중단했고 유통업자들은 계약 체결을 멈췄습니다. 공급망이 멈췄습니다. 그럼 연방정부는 8,500만 달러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강조하지 않은 결정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시까지 추산된 피해의 단 7%만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불을 생수 한 병으로 끓여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캐나다 상황도 결코 덜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급관리 제도가 생산자들에게 최소 가격을 보장했지만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 초과역과 우유, 울트라 필터드 밀크 생산 라인은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재고는 물류 문제가 되었고 오타와 정부는 긴급 지원으로 65억 캐나다 달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퀘벡 시골 지역에선 우유 탱크로 향하던 트럭들이 폐기 탱크로 우회되었고 엘버트에선 생산자들이 비상 네트워크를 구성해 저장 및 재분배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가소와 쉼터에 기부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우유는 그냥 버려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1년 내내 땅을 일구고 가축을 먹이고 물류를 조직하고 세금을 내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쓰레기처럼 땅에 버려지는 광경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치적 수사는 전쟁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부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제야 부당함에 깨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는 무역 불균형 한 푼조차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균형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트루아 리비에르 지역의 소농 토마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농장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팔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새로운 위협이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논쟁은 단지 우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산업이 새로운 전장이 된 겁니다. 2025년 7월 1일 캐나다는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기업의 수익에 대해 3% 디지털세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2년부터 준비되어 왔던 정책으로 소급 적용 가능하며 정교하게 계산되어 첫 해에만 27억 캐나다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워싱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세금이 시행된다면 미국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 위협은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심지어 캐나다의 주요 기업 단체들조차 정부를 지지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캐나다 비즈니스 위원회 Business Council of Canada, 심지어 주요 은행과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까지 모두 오타와의 세금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 캐나다 정부는 결국 물러섰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이, 박수도 없이, 상징도 없이 그냥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프랑스와 필립 샴판은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캐나다는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트럼프의 승리였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인터넷의 주인들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말하는 건 해커도 아니고 가면을 쓰고 성명을 발표하는 익명 단체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 구글, 메타, 아마존. 이들은 많은 국가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기관보다도 더 강력한 감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들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공격은 세금이라는 외피를 쓰고 다가왔습니다. 2022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 과세. 작아 보이나요? 그럼 이렇게 풀어봅시다. 첫 회전만으로도 이 조치는 27억 캐나다 달러 이상을 이들 기업의 호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그 돈은 지금껏 클릭, 광고, 알고리즘 사이를 자유롭게 떠돌며 국경도 규제도 없이 흘러가던 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만. 여기서 수십억을 벌었다면 다른 기업들처럼 세금을 내라.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제도화된 약탈이라고 부르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 세금은 단순한 과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무역 관계 단절을 위협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유, 철강, 알루미늄, 에너지, 자동차 모든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결정의 무대 뒤편,
도대체 왜 캐나다는 2025년에 이 세금을 강행하려 한 것일까? 그리고 더 놀라운 질문은 왜 세금 시행 몇 시간 전 돌연 철회했는가? 그 해답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권력의 장에 있습니다. 그곳은 단지 국가들만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업, 로비스트, 계산된 공포가 맞물리는 복잡한 게임판이죠. 정책 붕괴를 앞두고 며칠 동안 캐나다 최대 기업 단체들이 정부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비즈니스 카운슬 오브 캐나다, 비즈니스 카운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금융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 그들이 움직인 이유는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트럼프가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관세 위협이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이미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취약한 캐나다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 30일 밤 캐나다 정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이, 화려한 말도 없이 그저 기술적인 발표만 있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은 보류된다. 이건 계산된 움직임이었지만 동시에 굴욕적인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마주합니다. 이 철회를 통해 캐나다가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 겉보기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모호한 약속. 명확한 보장도 즉각적인 관세 완화도 호혜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트럼프의 시간표와 조건 아래서의 대화 재개 가능성. 캐나다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세금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을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위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위계 안에서 미국의 기술 공룡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소국들은 거의 항상 패배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편에서는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당신이 채스를 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대를 분석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신중하게 수를 둡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 판을 무시하고 말들을 쓸어버리더니 야구 방망이로 규칙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게임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한 행동입니다. 수개월 동안 캐나다는 자신이 무역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관세와 제한, 상호 약속들이 오갔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예 게임판 자체를 다시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처음엔 우유, 그 다음은 디지털세, 그리고 첫 양보를 힘으로 받아낸 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맛을 보았고 그때부터 이야기의 스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진짜 계획은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기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무역의 논리 자체를 재구성하려 했고 동시에 캐나다의 규제 주권, regulatory sovereignty를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잘 지켜보세요. 디지털세 철회 이후 트럼프는 요구를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경제의 핵심 부문들, 역사적으로 보호받아온 영역들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껏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않았던 분야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자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부문들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십 년간의 협력 끝에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의 구조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 답은 전략적이면서도 냉혹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수출의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약과 외교,
신뢰로 균형을 맞추던 이 의존도가 이제는 협박의 무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손에 쥐면 이전엔 상상도 못할 요구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캐나다 전체 농업 부문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지 우유뿐 아니라 계란, 닭고기, 곡물까지. 이후에는 은행 시스템에 손을 댔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캐나다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통신 분야 개방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버라이즌, 베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 대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현지 기업들에 대한 우선 규제 없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양국 간 무역을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죠. 강자는 강요하고 약자는 따를 뿐.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하나의 승리로 포장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귀치라고 부르며 가장 안정적인 대륙의 동맹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리더십의 발현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지배가 아니라. 하지만 대부분이 놓친 진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토의 문제입니다. 지리적 영토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규제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국 영토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시스템 안쪽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고도로 통합된 캐나다는 그의 전략에 있어 가장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점차 자율성을 하나씩 내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라는 여전히 스스로를 주권 국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캐나다 내부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 장관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우리는 이미 USMCA에서 양보했다. 우리 낙농 시장의 3.6%를 넘겨주었다. 이제는 규제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말의 무게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압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위기의 가장 역설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낙농 부문은 양국 간 전체 무역의 단 0.1% 아래 불과합니다. 스태티스틱스 캐나다 자료. 하지만 이 부문은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무역 불공정의 상징, 캐나다에게는 농촌 정체성의 상징, 생산자들에게는 생존의 상징.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상징이 전쟁터가 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무역, 외교, 협정,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동차 한 대가 당신의 차고에 도착하기 전 국경을 몇 번이나 넘나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생산 라인을 떠올립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조립되고 운송되어 판매점으로 가는 과정. 하지만 우리가 타는 현대 자동차, 광고에서 보는 모델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이 기계는 사실 정밀하게 안무된 물류의 발레와도 같은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은 멕시코에서 시작해 윈저의 주조 공장을 거쳐 미시간을 지나 오하이오에서 전자 부품을 장착하고 온타리오로 다시 돌아갔다가 인디애나에서 조립되어 텍사스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북미산 차량은 평균 571번 국경을 넘나들며 완성됩니다. 마치 양국을 잇는 도로와 다리들이 하나의 양국형 생명체의 혈관처럼 기능하는 셈이죠. 하지만 그 혈관을 누르고 흐름을 조이고 50년 이상 두 경제를 연결해온 산업 호흡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바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그는 다시 단상에 올라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이었고 경제적 처벌이었습니다. 처음엔 철강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리고 결정타, 캐나다산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
이건 단독 조치가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명백한 메시지.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지 않으면 너희 차는 못 들어온다. 외교 성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중단으로 반응했습니다. 포드는 온타리오 공장에서 전면 교대를 중단했고 스텔란티스는 윈저의 자사 최대 공장을 부분 가동 중단했습니다. GM은 오샤와에서 생산하던 픽업 트럭 일부를 인디아나주 포트웨인으로 이전. 그 이유는 비용 최적화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건 관세 회피였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스텔란티스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손실만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포드 역시 유사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쇄 충격이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냥 전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되는 거 아냐?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생산 체계는 수십 년간 협정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1965년 오토팩트 아우토페이스티, 나프티아, 그리고 최근에 USMCA까지. 캐나다는 엔진 주조나 금속 부품과 같은 대량 부품 생산에 특화되었고 미국은 기술, 조립, 소프트웨어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이건 효율성의 결혼이었고 50년 넘게 잘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 체계를 갑자기 끊는다는 건 사람의 폐를 도려내고 계속 뛰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숫자는 이미 충격적이지만 숫자만으로는 전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온타리오 브램튼 스텔란티스에서 일하는 멜리사는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공장 탈의실, 무릎 위에 접힌 작업복, 손엔 임시 해고 통지서.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말합니다. 여기서 19년 일했어요.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고 동생도 아직 라인에 있어요. 정치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와 같은 수천 개의 사연들이 등장했습니다. 노조 대표들이 대책 없는 CEO들을 만나고 노동자들은 임시직으로 흘러가며 가족들은 은퇴 계획을 미루고 자녀의 대학 진학을 제고하며 공업도시의 상점들이 매출 부족으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몸을 직접 가격하는 물리적 타격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의 약 50%를 공급합니다. 특히 산업용 금형과 공구 분야에서는 캐나다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전문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주문이 무너지자 이들 공급업체는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계약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의 주요 금형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들과의 5년 계약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된 나라와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공황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기분 하나로 다음 날부터 공급망이 마비되는 리스크를. 미국 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더 교묘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WW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은 미시간, 인디아나, 오하이오 공장의 현대화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같은 무역 환경 속에서는 어떤 회사도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걱정합니다. 내부 생산 압박이 결국 비용 절감, 복지 축소, 단기 계약,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까봐. 그리고 하나의 역설이 생겨납니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관세가 결국 그 일자리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놀랍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100%의 관세를 실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암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절벽 외교, Diplomacy of the Brink 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절벽 끝까지 몰고 가서 누가 먼저 물러서는지를 보는 게임입니다. 디지털세도 그랬습니다. 우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예전의 캐나다와 마주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순응적인 캐나다, 평화로운 캐나다, 협조적인 캐나다, 안정된 파트너, 예측 가능한 이웃.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무리 단단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 저항의 통일 전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미국 번호판을 단 상업용 트럭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유는 도로 인프라 유지의 필요성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응수, 물류 흐름이 더 이상 무사하지 않으리라는 경고였습니다. 며칠 후 온타리오는 더 과감한 움직임을 시사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운영 중인 미국 공장들의 전기요금에 25%의 추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공식 명분은 지역 기후 조정.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산업을 건드리면 우리는 당신들의 산업을 안에서부터 건드릴 것이다. 그리고 알베르타가 움직입니다. 그동안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오타와를 조롱하며 에너지 자립과 환경 규제 반대를 외쳤던 그 주가 정치적 반대편에 있던 주들과 같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이제 이 연합을 팀 캐나다인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항에는 이름이 생겼고 계획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보복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자멸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망을 지키되 무역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 응수하되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이런 긴장은 내부의 미세한 충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영합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장관들, 노조와 기업계로부터 동시에 압박받는 주지사들, 보복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더 큰 보복을 두려워하는 기업들, 그리고 모든 회의의 뒷배경에서 메아리치는 질문은 하나,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캐나다가 지나치게 보복하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아무 응수도 하지 않으면 복종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지뢰밭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시민들도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지지율은 이미 낮았지만 2025년 6월 기준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81%가 트럼프는 캐나다의 경제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협박을 규탄하는 시위였습니다. 해밀턴시루에서는 철강 노동자들이 공장 입구 바닥에 페인트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선 굽히지 않는다. 캘거리에서는 농민들이 300대의 트랙터를 몰고 나와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를 2시간 동안 봉쇄했습니다. 연방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계약을 이룬 동부 농민들과의 연대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대의 트랙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농촌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는 언제나 이분법적이었습니다. 미국 vs 캐나다, 트럼프 vs 트리도, 관세 vs 관세.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의 인식 전쟁. 캐나다는 트럼프가 만든 균열을 외교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외교관들과의 회의가 진행 중이며 대체 무역 협정 확대와 함께 자신들을 일방적 경제 공격의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는 캐나다에게 트럼프가 결코 중시하지 않은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 트러스트.
트럼프 하에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동안 캐나다는 스스로를 경제 외교의 안전지대로 재정립하려 합니다. 규칙이 존중받고 계약이 이행되며 동맹이 분노의 트윗 하나로 파괴되지 않는 나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유에 대한 관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제품이 지정학적 재편성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상품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우유가 전쟁터가 되었을 때 캐나다는 깨달았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우거나 무릎 꿇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는 끝났습니다. 갑자기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닳고 다른 밧줄이 천천히 끊어지는 것처럼 캐나다는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정하려 애썼던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와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협정도 안전하지 않으며 어떤 약속도 약속이라 부를 만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쓴 깨달음이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재정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외교적 재정렬.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한 나라가 이제 더는 외국 지도자 한 사람의 감정 기복에 자신의 미래를 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본능.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들, 가정들,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외교와 무역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날 관세와 무역 협정을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으로, 무기로, 겁박의 수단으로. 이 새로운 게임판 위에서 캐나다는 단순히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압이 아닌 합의 중심의 관계, 일방적 권력이 아닌 안정적 파트너십에 의존하는 구조, 관세 버튼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 국제 질서. 위험한 시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피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을 잃는 것은 아프지만 자율성을 잃는 것은 파괴적입니다. 캐나다는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를 재설계하고 협정을 재검토하며 동맹을 다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압박하면 캐나다가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압박이 캐나다를 역사적인 결단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의존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결심.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가 끝났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처음부터라도. 하지만 존엄을 지키며. 당신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답은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다가올 협상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국은 더 강경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왔다면 당신은 단순한 분석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맹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함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